정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주노동자를 쓰는 걸 자꾸 열어주니까 그러면 이주노동자를 갖고 조금 원가를 낮춰야겠다 이런 방식으로만 접근을 하고, 요즘에 제조업에 청년이 없다고 하는데 청년들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조업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원청 자리가 아니면 언제든지 파리 목숨으로 고생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냥 쿠팡 물류센터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지방에서는 알바를 요즘 쿠팡 물류센터로 많이 가거든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양승훈입니다. 우리가 그 하도급을 쓰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싸게 쓰고 싶어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때, 조선업처럼 수주가 안 되는 시기에 이제 이 분들을, 원청 정규직들은 이제 노동조합이 이제 고용을 방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 조절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임금을 또 그러니까 일감이 없을 때 일자리를 줄이기가 어려우니 이분들을 활용하는데, 그러면 사실 보상을 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종류의 합의가 없으면은 원청이 어떻게 하냐면, 경기가 좋을 때 이 사람들을 싸게 쓰고, 경기가 안 좋으면 그냥 해고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불안정성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할 땐 최소한 같은 돈을 받게 하고, 이 사람들이 불안한 상황이 있으니까 비용을 좀 올려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 대기업이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정규직을 조금 더 쓰게 되겠죠. 왜냐면 비싸고 쉽게, 그러니까 더 비싸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개입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사내하청 쓰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안 된다, 쓰지 마라, 정규직을 많이 뽑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원하청이 생기고, 임금은 낮고 굉장히 험하고 3D 업종인데 이제 그 미래도 없는 일자리가 양산되다 보니까, 요즘에 제조업에 청년이 없다고 하는데 청년들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조업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원청 자리가 아니면 언제든지 파리 목숨으로 고생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이제 악순환을 계속 거듭하고, 그리고 그런 일자리들이 다 지방에 있다 보니, 지방에 있으면 역시나 좋은 일자리가 안 되는구나, 제조업도 이제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구나 느끼게 되니까 더 이제 지역이 어려워지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가속화되면서 또 중소기업들도 또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풀이 줄어드니까 같이 위축되는 효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원하청 간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죠. 이제 그 단가를 높여주거나 하는 혹은 단가를 높여주는 게 부담스러우면 자기들이 직접 고용하거나. 근데 지금은 사실은 여전히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고, 정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주노동자를 쓰는 걸 자꾸 열어주니까, 그러면 이주노동자를 갖고 조금 원가를 낮춰야겠다 이런 방식으로만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고용에 대해서 일정한 종류의 약속을 안 걸면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조선업 같으면 여전히 숙련이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의 노하우가 중요해서 노하우를 높여야 되는데, 하청으로 가면 노하우가 남아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임금이 좀 안 좋으면 이 사람이 떠날 거니까. 이제 그러한 노하우 축적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조선업 같으면 있는데, 자동차 같으면은 이제 사실은 하청을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조금 쟁점이 다른 것 같고, 조선소 같은데 이제 문제. 네, 근데 처우가 안 좋으니까 하여튼 청년들이 이제 오지 않게 된, 옛날 같으면 일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못 얻어도 그냥 안 좋은 조건에서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반대로 일자리가 안 좋으면 그냥 안 가게 되는 상황이랄까요. 제가 학교에서 저희 학생들도 사실은 예전에 하청 노동자로 알바를 많이 했어요. 벌이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조선소나 혹은 이제 중공업 이런 공장 가는 게 벌이가 좋다고 생각. 요즘에는 사실은 한 300만 원 벌이를 특근까지 해가지고 버는 거라면 그냥 쿠팡 물류센터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지방에서는 알바를 요즘에 쿠팡 물류센터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은 어떻게 되며, 노동시장은 어떻게 되며,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원청은 그래도 잘 나가더라도 저기가 사실은 아무 기업은 대한민국에, 그 다음에 공장이 있는 지역에 아무 기여를 안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게 뭔가 유리되면 이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 원청 노동자하고 하청 노동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언제나 쉽게 해고할 수 있고, 그냥 임금은 그냥 알아서 기량 따라서 주는 체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원하청 간에 임금 격차 문제가 있고요. 일본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 그냥 약간 사람이 보기에
적정한 수준에서 해야겠다는 약간 심리적인 컨센서스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본은. 하청이 한 80%는 최소한 받아야지, 원청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독일 같은 데는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직무급을 도입했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자격이 있으면 내가 원청이든 하청이든 일을 하면 같은 돈을 주게끔 세팅을 했고, 연공급을 작동을 최소화 시켜놨어요. 호봉이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거보다 내가 자격이 있어야 더 올라가는 체제. 그러면 사실 비슷해지잖아요. 내가 뭐 용접사에서 뭐 등급이 있거든요. 뭐 GR이라고 해서 숫자에다 GR을 붙인다. 만약에 내가 6GR이면 내가 뭐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하청이거나 원청이거나 비슷한 임금을 받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재가 없으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그냥 두면 이제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걸 조율을 하는데, 우리가 그 조율을 잘 못했고, 이제 정부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조선업에서 상생협약 하면서 좀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자동차도 이번에 시작을 했거든요, 상생협약.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안에는 비정규직 하청이 없어요. 다 원청 정규직들이 주말 알바 정도를 배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부품 업체하고 임금 격차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율하기 위한 시도를 했는데, 아직은 뭐 갈 길이 굉장히 먼 상황이고, 근데 이게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안 풀면 이제 아예 청년들이 제조업은 이제 우리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는 수습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망하거나 혹은 아예 떠나버리고 나면은 다시 복원하기가 참 어렵고, 그래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바쁘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하청하고 원청하고 임금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연공 서열에 대해서 이제 연공급이 원청은 잘 작동하고, 왜냐하면 잘 해고당하지 않으니까 계속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단가 우려치기를 어마어마하게 지금까지 해온 게 누적돼 가지고 이제 줄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은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연공성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의 산업별 스탠다드를 직무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100% 직무급 같은 건 없어요. 우리나라에 어느 나라든 100% 직무급은 없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격이 있으면 더 주는 방식으로 하고, 그만큼 그 비용이 더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만큼을 원하청이 보전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지에 대해 설계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가 후려치기인데, 이 부분은 근데 지금 뭐 이건 원청이 조금 더 준다고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부품 업체들이 왜 지금 그러면 굉장히 그 원가만 절감해야 했냐면, 기존까지는 원청이 시키는 숙제만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딴 데랑 계약을 못하게 하고 전속 계약을 하고 날짜를 주고 납기를 주면 그냥 그러니까 품질을 정해주면 그만큼 만들어야 되고 도면대로 하는 방식이어서 연구 개발을 해본 적이 없고요. 설비가 옛날에 중화공업 하던 시절 설비에서 조금씩 개선은 했지만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설비 투자를 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중소 그 부품 기업들의 소부장을 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게 궁극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양보나 협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약이 있고요. 어쨌든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되니까, 이것보다는 이 기업들을 조금 정부가 혹은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에 현대 자동차도 부품 기업들한테 글로벌 경쟁력을 요구하거든요. 예전엔 딴 데다 납품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은 딴 데다 납품하면서 좀 경쟁력 있는 물건을 들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 이 기업들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영세하니까 연구직 못 뽑고요. 기술자들 많이 못 뽑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좀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M&A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좀 제조 스타트업을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때까지 인큐베이팅 할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의지가 없는 기업들은 좀 속간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자 보상 비율도 전혀 못 버는데 좀 뭔가 하고 싶어, 그래서 규모를 좀 만들고 싶은 좀 진취적인 기업가들이 있으면 좀 그 회사에 조금 여력을 더 몰아주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면 뭐 정부가 이렇게 관치하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대기업은 산업은행이 부실기업 인수에다가 M&A 시키고 그걸 맞춰서 인원 조정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시급한 거는 기업은행 이나 혹은 중기벤처부 위주로
그러한 작업들을 좀 진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규모의 경제가 안 나와서 경쟁력이 없고 그래서 단가를 더 받아낼 제품을 못 만들어요. 그런 거를 해야 이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이제 여기가 좋은 생태계가 되고 하청 기업들이 조금 더 팔로도 열리고 이 기업들이 이제 중견 기업이 대기업 되고 중소기업이 중견 기업 되면서 좀 확장되고 이래야 여기도 청년들이 간다. 지금은 너무 그냥 갔다가는 별로 미래도 안 보이고 현재도 안 좋으니까 안 가는 거고 임금도 올려줄 수가 없는 구조니까 그런 방식으로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이 지금 이주노동자를 30%까지 쓰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생산에 차질이 안 발생하면은 많이 벌 수도 있고 이익이 개선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적응하는데 오래 걸린다면은 이제 뭐 수익성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지금은 약간 기회비용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원래 1년에 계획을 짜요. 조선소들은 생산 계획을 짜가지고 선표를 짠다고 하거든요. 이 표 안에 뭐 도크에서는 몇 주 동안 어떤 배들을 만들면 그 배가 나간 다음에 어떤 배를 하고 완벽에서 무슨 작업하고 이렇게 스케줄링을 하는데 스케줄이 좀 밀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수주를 자기들이 계획한 것보다 못 받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주 협상하러 가서 본인들이 협상을 잘못해서 진 게 아니고 오히려 발주를 내겠다는데 올해는 못 해줘요라고 말하는 바람에 수주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럼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잘해준다면 수익성 개선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단기 중기적인 질문인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들 이제 고승연자가 되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과연 이 청년들이나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생길까? 그리고 지금 이거 성공적이면 이제 외국인 더 쓰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저렴하게 굉장히 지금 오는 인력들이 예전하고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보조공들이 왔어요. 이 나인 비자로 보조공들이 오고 다른 비자 왔다가 조선소에 그냥 취업하는 건데 지금 기술자고 전문직 비자예요. 이 세븐 비자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GNI 70% 이상 줘야 되기 때문에 270만 원 정도를 줘요. 무조건 최저가. 이 사람들 공대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 공대 나오고 설계할 줄도 알고 도면도 볼 줄 당연히 도면 볼 줄 알고 캐드 다 잘한 친구들이 용접을 또 배워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점점 늘어나면 이제 조선소의 일자리는 도대체 뭐지? 이제 점점 이제 그 생산 설계까지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이제 조선소가 이 지역에 있는 이유는 뭔가? 뭐 이런 질문이 계속 늘어날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여기도 고급 R&D나 뭐 설계는 뭐 이게 대졸자들 중에 우수한 인력이 하겠지만 이 지역에선 이게 뭐지?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가중되는데 지금보다는 제가 볼 때는 더 빠른 속도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가파르게 이제 여기는 이주 노동자를 100% 쓰겠다까지 계속 10%씩 올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면 여기도 이제 그 내국인이란 말 쓰는 게 너무 이상하지만 하여튼 이제 내국인들을 정규직으로 뽑을 일이 없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좋은 일일까요?